저는 조선중앙 텔레비전 30년 최고 넘게 아나운서로서 거짓말을 저는 했습니다. 매일 북한 주민들에게 2022년 거짓을 가을 전했습니다. 서울 위대한 프레스센터 수령님, 기자회견장, 조선중앙 텔레비전 최고 수십 개의 카메라 아나운서로서 플래시가 저는 터지는 매일 북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거짓을 저는 전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위대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세월이 새긴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가장 많이 본 얼굴이었으니까요. 조선중앙텔레비전 최고 아나운서. 32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실을 읽고 핵실험 성공을 알리고 미사일 발사를 자랑스럽게 보도했던 그 국가의 목소리가 바로 저 박명숙이었습니다. 인민배우 칭호, 노령영웅 칭호. 저는 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해외 출장. 다른 주민들이 굶주릴 때도 저는 풍족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고백을 이어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지난 3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살 꿈에 부풀어 첫 방송을 했던 그날부터 56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압록강을 건넌 그날까지.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것이 저의 속죄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을까요? 화려한 경력과 명예,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죽음을 각오한 탈북길에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최고 아나운서의 눈으로 본 평양 상류층의 민낯, 그리고 화려한 스튜디오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이것은 제가 32년간 카메라 앞에서 절대 말할 수 없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박명숙 동무, 합격이요. 손에 쥔 통지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 최종 합격. 1,500명이 지원해서 단 3명을 뽑는다던 그 자리에 제가 선택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명숙이가 국가의 목소리가 되다니.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인민예술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저에게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텔레비전 아나운서는 배우나 가수보다도 더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선발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우선 출신 성분부터 조사받았습니다. 3대가 깨끗해야 했죠. 할아버지는 항일빨치산 출신, 아버지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 저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목소리 테스트, 발음 테스트, 외모 심사, 사상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지도자님 교시 낭독 실기 시험까지. 위대하신 수령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혁명적 임무요. 단 한 글자, 단 한 억양도 틀려서는 안 돼요. 면접관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84년 4월 15일 조선중앙텔레비전 건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란봉 기슭에 자리한 방송국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대한 수령님 초상화,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혁명 역사 사진들. 박명숙 동무,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당의 뜻대로 움직이요.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은 접어두어야 하오. 저를 맡은 선배 아나운서 리에숙 선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대한 카메라 세대, 밝은 조명, 그리고 정면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조정실. 무엇보다도 아나운서 책상 뒤 벽면을 가득 채운 위대하신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님의 초상화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초상화를 보면서 방송하는 것이요.
인민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님께 보고하는 심정으로 첫 연습 방송 대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지도 소식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박명숙 동무, 목소리에 힘이 없소?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하는데 그렇게 약하게 읽어서 되겠소? 10번도 넘게 다시 읽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입술이 마르도록.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훈련의 대가는 확실했습니다. 정식 아나운서가 된 후 저는 평양 중구역의 고급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방 3개짜리 온수가 나오는 욕실,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3번씩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평양 일반 주민들도 전기 사정이 좋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30kg, 돼지고기 5kg, 식용유, 설탕, 그리고 비누와 치약까지. 일반 주민들이 배급소에서 강냉이를 받을 때 저희는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이면 당에서 특별 선물이 내려왔습니다. 외제 화장품, 일본산 텔레비전, 중국산 자전거. 25살에 이미 저는 평양에서도 상위 1%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야.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사는 거라고. 같은 방송국 동료 최영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방송 대본을 검열하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들의 날카로운 눈빛. 이 문장은 수령님의 위대성이 부족하니 다시 쓰시오. 한 문장을 고치는데 20번도 넘게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방송 중에 실수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단어를 인민생활 개선이라고 읽었다가 방송 직후 보이부에 불려가 3시간 동안 자비판을 써야 했습니다. 개선이라는 단어는 현재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반당적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메라가 꺼진 후 선배 아나운서들의 지친 얼굴, 밝게 웃으며 위대하신 장군님을 외치던 그 얼굴들이 대기실에서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이것은 혁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감사해야 한다. 24살의 저는 아직 순수했습니다. 아니, 순수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85년 봄, 드디어 저는 저녁 8시 주요 뉴스의 메인 아나운서로 발탁되었습니다. 북한 전역의 모든 텔레비전이 켜지는 그 시간, 수백만 명이 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방송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본을 수백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수령님 소식을 전할 때는 경건하게, 적들의 망동을 비판할 때는 분노에 차서, 인민들의 성과를 보도할 때는 자랑스럽게. 이튿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오늘. 그렇게 저는 북한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인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995년 평양 제 나이 35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현지 지도하신 협동농장에서는 풍년을 이루어 인민들이 행복에 넘쳐. 저는 능숙하게 대본을 읽었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아나운서답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지만 그날 스튜디오를 나서는 제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방송 직전에 본 대본 원고 옆 메모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제 수확량 부족하나 수령님 영도 위대성 부각할 것. 붉은 펜으로 쓴 당 선전부 담당자의 필기체였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니, 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방송국 전용 승용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지나가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평양역 광장 모퉁이 그곳에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기사 동무, 잠깐 차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동무. 방송국 간부는 저런 곳에 내리시면 기사는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이의 모습. 저는 가방 안에 있던 주먹밥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차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996년 고난의 행군이 본격화될 무렵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양, 그것도 중심부에서조차 굶주린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 대본은 정반대였습니다. 위대하신 장군님의 영도 따라 우리 인민은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며 천리마제 강연합 기업소 노동자들이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주체농법으로 대풍을 이룬 협동농장에서는 대본을 쓰는 것은 당 선전선동부였습니다. 저는 단지 읽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단지 읽는 행위가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방송국 식당에는 여전히 쌀밥과 고기가 나왔습니다. 특별 배급도 계속되었습니다. 명수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동료 박순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느 날 방송국 청소 아주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모금을 했습니다. 쌀 조금, 돈 조금.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날 저녁 방송에서 저는 읽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속에서. 카메라 빨간 불이 꺼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1997년 봄 이모댁을 방문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사는 이모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각별히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방송국 출장 핑계를 대고 청진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모댁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모부는 돌아가셨고 이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 영철이는 꽃제비 거리에 불황아가 되어 몇 달째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명수가 평양에서는 진짜 괜찮니? 텔레비전에서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던데.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가져온 쌀과 돈을 드리고 얼른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역마다 굶주린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꽃제비 아이들이 기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12시간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방송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방송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장군님의 성군 정치. 를 읽을 때마다 청진역에서 본 굶주린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사회주의 낙원. 을 말할 때마다 이모의 마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을 전할 때마다 평양역 모퉁이의 그 여자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에게.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 여전히 단정한 외모, 비싼 옷. 하지만 그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더 큰 질문들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체제가 문제라면? 만약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만약 밖의 세상은 우리가 들은 것과 다르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스튜디오 바닥이 굶주린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한 꿈. 카메라 대신 해골들이 저를 바라보는 꿈. 37살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13년 평양. 제 나이 53세. 세월은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빠졌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되었고 저는 이제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국 부국장급 선임 아나운서였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인민배우 칭호에 노력영웅 칭호까지 받은 북한 방송계 최고의 자리. 하지만 그 화려한 칭호들이 이제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명숙 동무, 오늘 저녁 특별 방송이 있어. 원수님의 핵무력 완성 선포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것이요. 당 선전부 부부장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핵실험, 또 미사일, 또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징벌. 그 사이 거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후배 리명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였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국산 제품. 명호 동무, 이게 무슨. 제발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창문을 두껍게 가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혹시 모를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도 준비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한국의 뉴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BS, MBC, 남조선 방송이라고 배웠던 그것들. 서울 시내 교통 상황입니다. 출근길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평범한 교통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배경이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비한 자동차들, 멀쩡한 옷을 입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작된 영상일 것이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인민들이 착취당하는. 머릿속으로 배운 대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수십 개의 영상을 보는 동안 그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평범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 다큐멘터리,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에서는 굶었지만 여기서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뉴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대,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30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이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평소처럼 옷을 입고 평소처럼 웃으며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위대하신 원수님의 영도 따라 를 읽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리명호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명호 동무, 그 USB의 내용을 사실입니까? 선생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예,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중국 출장 갈 때마다 조금씩 모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명호 동무는 어떻게 할 생각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탈출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날부터 저는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아나운서, 모범적인 당원.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USB의 내용을 밤마다 조금씩 더 봤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남한식 표현, 남한식 억양, 탈북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리명호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느 브로커가 안전한지, 중국에서 어떤 경로가 있는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성철이는 그때 28살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망한 젊은 외교관. 저처럼 특권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중국 출장 갑니다. 베이징 대사관으로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혼자 가야 할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성철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당에 신고하면? 아니, 제 아들이 그럴 리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는 가족조차 믿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성공하면 나중에 성철이를 빼내오는 방법을 찾겠다고. 실패하면 적어도 아들만은 안전하다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돈을 모았습니다. 방송국에서 받는 특별수당, 명절 선물을 몰래 팔아서 만든 돈. 장마당에서 중국 위안화로 바꿨습니다. 조금씩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둘째, 중국어를 연습했습니다. 원래 조금은 할 수 있었지만 더 유창하게. 중국 방송을 몰래 들으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셋째, 브로커 정보를 모았습니다. 리명호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동료 하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넷째,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함경북도 회령 지역 방송국 지원 출장을 갔습니다. 그 출장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9월 제 마지막 정규 방송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위대한 우리 당의 영도 아래 조선인민은 더욱 강성 번영하는. 카메라 앞에서 대본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 거짓말을 읽지 않을 것이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동료들에게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베테랑 아나운서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다, 성철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올해 꼭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하다, 성철아. 그리고 기다려라. 엄마가 꼭 너를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올게. 이틀 후 저는 회령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출장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회령. 제 나이 56살. 평양에서 기차로 12시간. 회령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방송국 현지 지원 출장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일주일 일정.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면 저는 이 땅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호텔에 짐을 풀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얇은 천으로 여러 겹산 작은 봉지. 그 안에 중국 돈 3,000위안, 작은 손전등, 나침반, 그리고 브로커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거울을 봤습니다. 56년을 북한에서 살았던 여자. 32년간 국가의 목소리였던 여자. 이제 도망자가 될 여자. 다음 날 저녁 회령시장 근처 작은 식당. 리명호가 알려준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함흥입니다만 지금은 평양에 삽니다. 상대방은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평양에서 오셨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예. 신분이 특별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일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3,000위안. 부족합니다. 보통 5,000위안인데 당신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이 크니 7,000위안은 있어야. 3,000이 전부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32년간 카메라 앞에서 당당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한국 가서 갚으시오. 10월 20일 밤 10시. 호텔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외출증도 없이. 들키면 끝입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는 압록 강변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길을 찾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평양 동무? 예. 저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일행은 5명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4명. 젊은 여자 2, 중년 남자 1, 10대 소년 1.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브로커 앞에서 국경 초소를 피해 산길을 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언덕 위에 올랐을 때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50m? 100m? 가을이라 수량이 적었습니다.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초소 15분마다 순찰이 옵니다. 그 사이에 건너야 합니다. 실패하면 총 맞습니다. 각오하시오.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 젊은 여자 하나가 흐느꼈습니다. 무서워요.
저 못 가겠어요. 닥치시오. 소리내면 다 죽소.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뛰어내려갔습니다. 비탈길을 굴러 내려가다시피 했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월의 압록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방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10대 소년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조용히. 중년 남자가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못 가겠소. 못 가겠어. 가시오. 지금 안 가면 다 죽소.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조금만 더. 56년 평생 그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소에서 나오는 불빛. 엎드리시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코만 겨우 내민 채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 쪽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들켰다. 그 순간 불빛이 다른 쪽으로 돌았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남은 거리를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 반대편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이 보였습니다. 제가 56년을 살았던 곳. 제 아들이 있는 곳. 잘 가라, 성철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쉴 시간 없소. 빨리 움직여야 하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 그대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중국 쪽 국경 마을까지 2시간. 도중에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 아니 즉결처형. 특히 저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간부 아나운서. 걸리면 본보기로 공개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 5시쯤 작은 중국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알아서 가시오. 나는 여기까지요. 브로커가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그냥 버리시는 겁니까? 젊은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중국 땅에 있소. 여기서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오. 행운을 빌겠소. 브로커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5명은 버려진 공장 건물에 숨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짜고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중국의 아침. 자유의 아침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56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젖은 돈 3천 위안,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서울로 가는 방법이 적힌 쪽지.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해. 중년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사관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젊은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32년간 방송 앞에서 단련된 침착함으로 일단 이 마을을 벗어납시다. 그리고 큰 도시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동무는 누구시길래 그렇게 침착하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저의 중국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최고 아나운서에서 중국 불법 체류자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나는 서울에 갈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것이다. 2016년 10월 중국 연변, 중국에서의 첫날들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5명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눈에 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0대 소녀는 어디론가 혼자 떠났습니다. 젊은 여자 둘은 다른 탈북자 그룹을 찾아 남쪽으로 갔습니다. 중년 남자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심양에 친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동무. 우리는 버스를 탔습니다. 중국 돈 600위안을 주고 3표, 심양까지 5시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의 풍경, 도로, 건물,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많은 차, 더 깨끗한 건물, 더 풍족해 보이는 사람들. 남한은 이것보다 더 하겠지. USB에서 본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중년 남자 김철수의 친척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아파트 단지, 4층 건물.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조선족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고모, 저 철수예요. 해산에 살던. 철수? 아이고, 내가 왜 여기를. 들어와, 빨리.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같이 온 분입니다. 저희가 알았어. 말 안 해도 알아. 탈북자지? 고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한데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격렬한 두드림. 공안이다. 문 열어.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여권.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불법 입국. 공안은 우리를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고모,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공안이? 철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에 실려가면서 알았습니다. 고모가 신고한 것입니다. 탈북자 1명당 500위안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척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심양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북송 대기자 수용동. 40여 명의 탈북자들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자, 남자, 아이들까지. 일주일 후 북송 버스가 옵니다. 평양으로 직행이죠. 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울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간수님, 저는 조선족 간수를 불렀습니다.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만약 저를 북송하면 큰 외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뭐?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 간부 아나운서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 간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진짜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만 해주십시오. 제발. 간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영사가 왔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중국 관계자를 통해 접촉한 것입니다. 박명숙 씨 맞으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언제 입사했는지, 어떤 방송을 했는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시네요. 북한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중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협상은 길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북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고위급 탈북자의 경우 외교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석 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철수는 북송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꼭 살아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버스에 오르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얼굴.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박명숙 씨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3국이요? 태국입니다.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실 수 있습니다. 중국 공안의 호송을 받으며 베이징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방콕까지.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 제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하지만 방콕에 도착하면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는구나. 방콕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명숙 씨? 예. 차로 모시겠습니다. 대사관까지 차로 40분. 그 시간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밤, 네온사인, 자동차, 웃는 사람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바깥 세상이구나. 대사관에서 신원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마침내 박명숙 씨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손에 쥔 파란색 문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56년, 32년간 거짓을 말했던 그 여자가 이제 자유를 손에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지 423일 만이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갑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탑승권입니다. 박명숙 씨. 인천까지 5시간 40분 비행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티켓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좌석번호 32에 2. 창가 자리.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에 가방을 넣고 금속 탐지기를 지났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 다양한 언어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북한 최고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행객일 뿐. 이상하게도 그것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타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한 여행 되실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방콕의 불빛들이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비췄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 32년간 북한 땅에 묶여있던 여자가
이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한국 음식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이게 남한 음식이구나.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것보다 자유의 맛이 났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방콕에서 왔습니다. 여행이세요?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어둠 속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32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위대하신 수령님. 수천 번. 사회주의 낙원. 수백 번. 행복한 인민들. 수만 번.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어린아이들이 꽃제비가 되어 떠돌 때도, 저는 방송에서 위대한 우리 조국을 외쳤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것이다. 창밖 어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고백할 것이다. 카메라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권층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냥 감격스러워서요. 새벽 5시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은 오전 5시 40분, 날씨는 맑음.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들, 건물들, 도로들, 저것이 대한민국.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연결 통로를 지나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남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줄이 아니라 외국인 줄에 섰습니다. 아직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권 주세요. 임시 여행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받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명숙 씨? 예. 탈북자이십니까? 예. 심사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환영?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통과. 입국장을 나오자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명숙 씨? 예. 통일부 하나원 담당입니다.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새벽이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 USB에서 보던 그 모습이 이제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졌습니다. 하나원에서 3달 정도 계실 겁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3달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착 지원금을 받으시고 주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박명숙 씨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다고요? 예.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자유.
그 단어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을 달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박명숙 씨,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개인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의 첫 잠이었습니다. 하나원 3달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원룸, 경기도 부천의 작은 아파트,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자유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검열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채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KBS, MBC, SBS, JTBC, 케이블 방송들, 뉴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강요된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 드라마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나왔습니다. 연애하고 직장 다니고 고민하고 울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일주일 후 처음으로 혼자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 가득한 식품들, 쌀, 라면, 과자, 우유, 고기, 야채, 과일. 이 많은 것들을 아무나 살 수 있다고? 배급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허가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됐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쌀 1kg, 라면, 계란, 우유, 사과.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정착 지원금 통장에서 뽑은 돈.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닐봉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롭게 장을 봤다. 이 단순한 일이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웹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누구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이 정치 비판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기서는 이게 가능하구나. 그 순간 지하철 안 광고판에 제 눈이 갔습니다. 탈북민 지원 상담 전화 1577. 나 같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 있다.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원 동기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탈북자 인권운동가 김성민 씨, 박명숙 씨,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간부 아나운서였다고요? 예.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아직 북한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다고 해서 아들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실을 말해야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고 언젠가 아들을 구할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긴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탈북자 상담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적으로 증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프레스센터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카메라 앞.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문장을 말하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최고 아나운서로서 저는 매일 수백만 명에게 거짓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사회주의 낙원, 행복한 인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저는 풍요로운 생활을 방송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고문당할 때 저는 인권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저는 쌀밥을 먹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북한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탈출했습니다. 56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입니다.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32년간 한 거짓말을 이제 진실로 갚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탈북자 인권 강연을 다닙니다. 학교, 기업, 단체,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목소리 마이너스 전직 북한 아나운서의 증언. 구독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을 읽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꼭 무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북쪽을 바라봅니다. 성철아, 제 아들은 아직 평양에 있습니다. 외무성 과장급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철아, 엄마는 여기서 너를 기다린다. 언젠가 꼭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만나자. 창밖 서울의 야경을 봅니다. 밝게 빛나는 불빛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침이 되면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엽니다. 자유롭게 숨 쉽니다. 자유롭게 뉴스를 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합니다. 슈퍼에 가서 자유롭게 물건을 삽니다. 카페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십니다.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요즘은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실의 목소리 시간입니다. 32년 동안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익힌 방송 기술을 이제는 진실을 전하는 데 씁니다. 카메라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2025년 겨울,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따뜻한 방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65, 북한에서 56년, 한국에서 8년. 긴 여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봅니다. 20대의 제 모습,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 시절.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언젠가 너는 자유를 찾게 될 거라고.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 엄마, 잘 지내시죠? 마이너스 탈북 동료들의 모임에서 웃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노트북을 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대본을 씁니다. 제목 북한 아나운서가 말하는 진짜 평양의 모습.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자유롭게 진실을 담아.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도 인간입니다. 꿈꿀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 그리고 언젠가 아들 성철이와 재회할 그날을 향한 희망에 눈은 계속 내립니다. 서울의 겨울, 자유로운 땅의 하얀 눈. 박명숙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나는 자유다.